이제 이런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성과 기여도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도입되면 사람을 이게 직접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서 인재 선별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 사모님께서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업에서 한 13년 정도 팀장도 하고 네. 역할을 했었는데,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구분해서 본다면, 네.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펀더멘탈한 특질, 기질, 혹은 포텐셜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을 잘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역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능력, 태도, 뭐 이런. 그렇게 놓고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은 크게 잘 안 바뀌어야 되는 요소들, 가장 펀더멘탈하게 우리가 오늘 핵심 인재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인재들이 뭐가 가장 펀더멘탈한 기질이자 자질이자 포텐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데이터나 제가 했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학습 민첩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환경에 맞춰서 계속 언러닝하고 새로 배우고 어댑테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핵심 인재의 어떤 기질이자 자질로서. 근데 위에 있는 스킬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가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셨던 AI나 데이터 관점으로 했을 때 이 좋은 점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 스킬셋들을 구성원들에게 잘 데이터의 근간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 성장의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안 좋아하는 표현이 원래 그런 거야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회사를 다녔고 지금도 수십 개 회사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리더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변하는 건 누구나 피곤한 얘기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지, 변화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생성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논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재 관점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장이라는 것들이, 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장이라는 명제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생존으로서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안 하면 죽는 거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AI가 그것들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제안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 성과 얘기를 이제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성과가 일부 이제 인재들에게만 이제 편중되는 이런 위험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질문드리면 이렇게 편중되는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답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페르소나가 있는데, 저도 데이터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의 페르소나가 있고 담당자로서의 페르소나가 아직은 좀 더 강하거든요. 실무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데이터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요즘 미국에서 좀 트렌드는 성과를 훨씬 더 일부 인재들에게 몰아주는 게 트렌드이긴 해요. 의외로 이제 GM이나 GE나 최근 회사들에서는,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핵심 인재를 공개할 것인가가 일단 1번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면 뭐 너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밟아 죽여요, 리더들이. 얘가 나 타고 올라오래니까 밟아 죽인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회사들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오히려 핵심 인재를 훨씬 더 셀러브레이트도 많이 하고 성과를 완전히 찢어내요, 결과 보상을. 그 말은 이 탑 탤런트들이 회사에 미치는 컨트리뷰션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찢었을 때 구성원들의 몰입이 더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꽤 큰 국내 그룹하고 4년치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제 나름의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파인딩은, 보상과 성과와 몰입과 만족, 이 데이터 다 넣고 시계열로 봤는데 그러니까 보상 차이가 성과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보상의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보상에 따라 몰입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서의 큰 페인 포인트는,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저 정도 가겠다라고 하면 몰입해요. 근데 뭐 잘하나 못하나 15% 정도 차이가 나면 크게 몰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인재들에게 편중되는 그 현상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현재 보상 구조와 성과에 대한 배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물론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조금 큰 회사들은 오히려 좀 찍고 있고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찢어낼 것인가가 더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반론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탑 탤런트들만 위한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못하는 분에게 못하게 주는 게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구글에서도 DT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제발 구글 사례 배우지 마라. 제발 구글 사례 갖고 가지 말고 구글의 일하는 원칙을 갖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treat people fairly, not equally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공정한 건 잘한 사람에게 더 편중해 주는 것들이 공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재라고 특출난 사람들은 굉장히 제약적인 인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평범한 대부분의 직원들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핵심 인재한테만 뭔가가 몰아졌을 때 그들이 보는 이제 박탈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범한 인재분들이 그렇다고 내쳐지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인재 제도와 보상을 왜 하는지를 보면 잘하는 거에 대한 컴펜세이션도 있지만 아까 사모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더 보상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하라는 시그널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평범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모티브와 그 당근들을 여기 딸 수 있는 요 나무 위에 달아주는 게 아니라 위에 달아줘야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저기 있네 따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범한 인재들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직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핵심 인재들에게 명확하게 목표에 대한 보상도 주고 저기 탑 탤런트 갈 수 있어라는 공동의 목표로 끌어올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평범한 인재들끼리 모여서 잘해봅시다라는 거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런 거네요. 옛날처럼 잘하는 사람 몰래 뒤로 불러가지고 돈 봉투 주고 이러지 말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보상을 하고 이게 전 직원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럼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리 일반 직원들도 그걸 보면서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이지파크에서도 제공한 성과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데이터 관점으로 디파인을 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좋은 제도를 갖고 와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